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5살 된 남자이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제가 차를 좋아해 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셀프 세차장도 하고 손 세차장도 하고 튜닝샵도 하고 중고차 딜러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.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특히나 돈 버는 걸 좋아해 마흔이 다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. 사실 때를 놓친 것도 있었는데 저 또한 남자인지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몇 번 여자를 만났는데 다들 저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보고 만났어요. 심지어 전에 만난 어떤 여자는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엄마랑 하다가 저한테 들켜 제가 크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죠. 객관적으로 봐도 제 외모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. 같이 밥 먹을 때도 밥맛이 떨어진다며 내가 비위가 좋으니까 이런 남자 만나는 거라고 얼굴은 저렇게 못생겨도 돈을 잘 버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만나는 거라며 결혼해서 적당히 살다가 재산분할 받고 이혼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처를 몇 번 받다 보니 더욱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다 너무 적적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되었는데 애견 카페에서 우연히 혼자 온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. 저랑 같은 종의 강아지를 키우니 더 빨리 친해지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애견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. 그 여성분께는 일부러 제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을 안 했습니다. 그냥 중고차 딜러라고만 했어요. 실제로도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었고요. 그런데 이 여성분은 제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를 좋아해 줬어요. 제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며 요즘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했어요. 전 우스갯소리로 나이 많은 아저씨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 나이가 30살인데 이상하게 나이 많고 아빠 같은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. 저랑 나이 차이도 8살 차이나 났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좋냐고 물어보니 본인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버지가 본인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잘해주셨대요. 그래서 여태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대요.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다며 저라면 본인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것 같다는데 이 여성분은 돈보다 외모보다 성실함과 성격을 더 본다고 했어요. 심지어 이상형이 저라는 기분 좋은 소리까지 해주는데 이렇듯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딱 3개월 만에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. 여자친구는 사귀면서도 항상 돈은 더치페이로 반반씩 내자고 했는데 40살이나 먹은 아저씨가 음식점에서 반반씩 돈을 내기도 부끄러워 그러지 말라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하면 꼭 커피는 본인이 사고 그랬어요. 같은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똑같이 내자고 했죠. 경제관념까지 똑부러진 여자친구가 한없이 예뻐 보였어요. 하긴 직업이 경리라서 그런가 돈 관리는 야무지게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지만 결혼해서도 잘 산다고 하는데 은연중에 결혼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더라고요.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먼저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들 얘기도 같이 했죠. 그러니 여자친구는 결혼 얘기에 한 번, 사업 얘기에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.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.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온 여자한테 하도 이런 상처를 많이 받으니 쉽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죠. 그러니 여자친구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기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 되려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 모습에 또 한 번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. 그리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. 시골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
이런 늑다리 아저씨 같은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정말 고마워요. 내가 이제 가도 여한이 없겠어. 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아내도 이런 어머니에게 방긋 웃으며 어머님, 저야말로 이런 희섭 씨를 어머니께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결혼 허락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. 저희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셔선 아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내리시더라고요. 그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아내의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먼저 저기 희섭 씨, 저희 엄마한테는 희섭 씨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중고차 딜러라고만 얘기했는데 일단은 희섭 씨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? 라고 하길래 아니 나도 장모님한테 처음 인사 가는데 장모님한테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점수도 좀 따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능력은 있다는 걸 알려드렸으면 하는데 왜? 말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? 라고 했죠. 사실 저도 뭐 내세울 게 있어야 장모님한테 결혼 허락 받기도 떳떳하고 눈치도 안 보일 것 같았거든요. 제가 외적으로나 나이로나 아내보다는 훨씬 떨어졌기에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아내는 되려 제가 하는 사업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 조금 이상했어요. 그러니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우리 엄마가요 워낙 돈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. 사기도 많이 당했고 제가 들어둔 적금까지 빌려가서 어디다 홀라당 다 까먹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돈 많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분명히 희섭 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게 뻔하거든요. 라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장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의외로 장모님은 아유, 진이 애가 시집을 간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. 잘 데리고 가는 거예요. 시집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야 가네? 하셨죠. 그리고 아내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랑은 10살 차이가 나니 저를 어려워했어요. 저도 살갑게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더라고요. 그리고 1년 동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했어요. 그렇게 저랑 제 아내는 별 어려움 없이 결혼까지 잘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 예단은 절대 해오지 말라고 그냥 와도 된다고 했고 저 또한 아내에게 당신 자체가 내 선물이니 그냥 몸만 오라고 했어요. 원래 제가 살던 30평대 집에 가구도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으니 혼수로 해올 것도 없다고 했었죠.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이 제가 사는 집을 알고 좀 놀라시더라고요. 그리곤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보셨다는데 이 집 자네 이름 앞으로 되어 있던데 아니 중고차 딜러 그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? 라고 하니 아내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. 이 집 다 은행 빚으로 산 집이야. 나도 이 빚 갚는데 좀 보태야 돼. 라며 어영부영 잘 넘어갔어요.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이 집 얘기를 하실 때 눈빛이 확 바뀌시더라고요. 그리고 아내는 제가 사업하면서 돈을 넉넉히 갖다 주는데도 회사 일은 했어요. 힘들면 회사 그만 나가도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집에서 가만히 놀지만은 않았죠. 이런 아내의 모습에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저희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. 정말 많이 기다리던 소식이었죠. 제가 나이가 많아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는 태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아내가 겨울바다랑 일출이 보고 싶다며 부산에 가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.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좀 푹 쉬다가 오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같이 차에 올랐어요. 보니까 일출을 보려면 밤 12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아내에게 자기는 피곤하니까 편하게 뒤에서 자면서 누워서 가라고 했어요. 그러니 아내도 이내 잠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한참을 달려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차 한 대가 이상하게 휘청거리는 겁니다. 차선도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
그 차를 피해 옆 차선으로 들어가던 찰나 순간 화물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고 그 트럭 운전자도 졸음운전을 한 까닭에 제 차를 보지 못해 그대로 뒤를 받게 되었죠. 저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기억은 이것뿐이었어요.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에 있었고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저는 눈을 뜨고 간호사를 불렀고 애타게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찾았어요. 근데 그 간호사도 제 아내와 아이에 대한 소식은 알지 못했고 연락처를 남기고 간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아내는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. 그러다 30분 뒤에 처제가 병실로 뛰어들어오는데 처제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어요. 내 전부였던 아내와 내 아이가 사고가 난 당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정말 짐승처럼 울어댔네요. 그렇게 아내는 3년 만에 제 곁을 왔다 떠나게 되었어요. 마치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선녀 같았죠. 이 모든 게 꿈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처제가 저를 붙잡으며 형부, 우리 언니랑 우리 조카 어떡해요? 빛도 못 본 우리 조카랑 아직 창창한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? 이제 형부는 어떻게 살아요? 라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어요. 처제는 저 대신 장모님과 함께 언니랑 아기 잘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나는 여기 이렇게 누워있느냐, 내 아내와 아기 가는 뒷모습도 못 봤다고 어디 있냐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서 침대 밑으로 힘없이 떨어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하반신 마비로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요.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.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데리고 가지. 왜 나만 이렇게 두고 갔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죠. 그 말에 처제도 원망 섞인 말투로 형부, 이렇게 두 사람 대신 살아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? 형부가 그런 말 하면 언니가 하늘에서 어떨 것 같아요? 형부라도 살아야죠. 그 두 사람 목으로 악착같이 살아야죠. 라고 하는데 그 이후 저희 처제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절 간호해 주었어요.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셨고 장모님 또한 충격으로 누워만 계신다니 저를 간호해 줄 가족은 처제밖에 없었어요. 저는 아무래도 처제의 손길이 불편했고 처제도 할 일이 있지 않냐고 하니 어차피 취직 준비 때문에 백수이기도 하고 꿈에 언니가 나타나 저를 좀 보살펴 달라고 했대요.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차마 저를 두고 갈 수가 없다는데 6개월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며 제 모든 걸 보살펴주고 간호해준 처제였습니다. 밤이고 낮이고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제 몸을 움직여줬고 밥도 다 먹여주고 심지어 대소변줄까지 본인 손으로 다 치웠습니다. 그러는 동안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. 하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. 큰딸과 손주를 앗아간 것도 모자라 둘째 딸까지 제 수발을 들고 있으니까요. 저는 6개월의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. 집에 돌아가니 아내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고 미리 사다 둔 아기 옷까지 놓여져 있었죠.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준 처제에게 이제는 간호를 그만해줘도 된다고 했어요. 고마움의 표시로 따로 준비해둔 돈 봉투까지 처제에게 주었죠. 그러니 처제가 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. 기어이 안 받겠다며 봉투를 던져두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처제도 속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리곤 처제가 나간 지 얼마 안 돼 전화가 왔어요. 형부, 제가 형부 재활운동 갈 때마다 같이 가드릴게요. 그리고 재활운동 끝나는 날 그때 저 용돈 주세요. 라고 하는데 이런 착한 처제의 마음을 봐서라도 제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온전히 2다리로 걷진 못하더라도 보행보조기라도 짚으며 아내한테 가서 제 모습을 꼭 보여주리라 다짐을 했죠.
여태까지 깡으로 악으로 산 세월인데 이런 시련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먹고 또 마음먹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모든 사업체를 저희 친형에게 맡겨두었어요. 그렇게 저는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을 할 수 있었죠. 저는 매일같이 재활운동을 하는 곳에서 6시간 이상 운동을 했고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어요. 집에 와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은 계속했죠. 처제 또한 이런 제 모습에 본인이 더 좋아라 하며 언니가 왜 형부를 좋아했는지 이해가 가네요. 나도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할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. 그 말에 저도 머쓱해 헤이 내가 뭘 이라며 넘겼죠.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형부의 반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라는데 저는 여태 처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처제 남자친구가 있었어? 나는 처제가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랐네 하니 만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장거리 연애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괜히 저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아 남자친구 보러 갈 때 형부한테 얘기하면 형부가 용돈도 좀 주고 그런다고 하니 처제는 농담식으로 웃으며 형부가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. 이런 농담까지 칠 정도로 저랑 처제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새벽에 처제가 울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. 저는 깜짝 놀랐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와선 형부, 저 남자친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. 처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가 이 꼴을 만들어놨다는데 형부가 저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며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 바로 자기랑 혼인신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냥 단지 혼인신고만 좀 해달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. 그러니 남자친구한테 나 원래 결혼한 여자라고 등본을 들이밀어야지만 이 남자랑 끝이 날 것 같다며 제발 형부가 저 좀 살려달라는데 제가 여태까지 형부 이렇게 간호하고 도와준 성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너무 황당해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좀 구안해보자고 했어요. 다른 방법도 많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한 다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처제를 돌려보냈어요. 참 난감하더라고요.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으로 신고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처제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병원은 매일같이 따라다녔어요. 점점 이런 처제의 친절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쯤 전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제가 바퀴가 달린 보행기구 워커를 통해 한 발짝 한 발짝씩 걷게 되었어요. 재활운동사도 제 모습을 보곤 역시 해내실 줄 알았다며 본인이 더 기뻐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 모습을 처제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워커를 짚어가며 대기실에 앉아있을 처제에게 걸어가는데 모퉁이를 지나치기 전 처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저는 처제가 저기에 앉아있나 보다 싶었고 그 모퉁이를 돌려던 찰나 장모님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죠. 재활운동하는 곳이 지하라 그 둘이 아무리 작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. 아니 얘 김서방은 아직도 너한테 별말 없냐? 아휴 저 인간 앞으로 된 재산 어떻게든 다 뺏어와야 되는데 아니 사업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? 내가 아주 괘씸해서 그거 다 뺏어올 거야. 그리고 주군에 계속 말해서 좀 찜찜한데 아니 지니 걔도 그래. 어떻게 지 남편이 사업한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? 아무리 내가 지를 낳지 않았어도 키워준 값이 있는데 그건 내 나을 될 거 아니야. 그 기집애 아주 여우 같아서 지 남편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한 거라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. 그러니 곧이어 처제가 아우 그니까 백진이 걔랑 나랑 배다른 자매라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니까. 걔네 엄마 성격이 그랬나 보지. 지 엄마 성격 똑닮게. 아무튼 엄마 내가 저 인간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혼인신고 받고
배우자라는 명목으로 저 인간 사업체 하나씩 다 뺏어올 거야. 어차피 걷지도 못하고 맨날 휠체어로 다니는데 내가 사업체 하나씩 팔면 지가 어쩔 거야? 그리고 내가 그거 뺏어오려고 지수발 다 들어준 거 아니냐고. 2년 동안 내가 미쳤다고 무료 봉사해? 아주 톡톡히 다 가지고 올 거야. 그리고 엄마는 계속 잠자코 가만히 있어. 그래야 저 인간이 더 죄책감을 갖고 엄마가 나랑 혼인신고 좀 해달라고 할 때 엄마도 할 말이 있지. 만약에 엄마가 앞장서면 엄마 성격에 100% 실수하고도 남는다니까. 이라고 하는데 저 두 사람의 대화가 지금 저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그걸 이용해 제 사업체를 싹 다 가져간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.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끝이 날 때쯤 장모라는 사람이 예,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. 너도 시간 됐잖니? 얼른 들어가 봐. 조금만 더 고생하자. 아유, 몇십억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? 하는데 둘이 화이팅을 외치더라고요. 저는 그 말에 지아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고 그 모퉁이를 돌아 장모와 처제를 향해 지금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했어요. 팔에 온갖 힘을 다 주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악을 질렀습니다. 그러니 장모는 절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가고 처제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형부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형부, 이제 걸을 수 있어요? 아니 근데 왜 그래요?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처제를 워커로 밀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저기 도망간 사람 장모, 아니 내 장모 아니지, 니네 엄마 아니야? 했어요. 니들이 내가 사업체 몇 개 운영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? 하며 난리를 쳤죠. 그러니 아내의 여동생은 그제서야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아니 형부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 진짜 남자친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부한테 혼인신고 부탁한 거지 그 외에는 아무런 대가 없어요. 제가 대가 생각했으면 형부 이렇게 간호 안 해줬죠. 2년 동안 제가 미쳤다고 형부 도와줬겠어요? 저 진심이었다니까요.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에도 어이가 없어 쓰레기 같은 짓거리 이제 그만하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언니가 두렵지도 않냐고 천벌 받는다고 했어요. 그러니 도망갔던 장모가 아니 그 아줌마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더니 저한테 뭐? 쓰레기? 야, 쓰레기는 너지. 2년 동안 내 딸이 이런 개고생했는데도 혼인신고 그것 좀 해달라니까 안 해줘? 아주 생긴 대로 노는구만. 야, 됐고 2년 동안 우리 딸이 너 간호해주고 도와준 값 2억 내놔. 너 돈 많잖아. 2억 그거 안 내놓으면 나 당장 너 고소할 거야. 라고 하는데 고소?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. 누가 더 불리한가 법원에서 보자고 했죠.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어요.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겠다고 한 건 니들 아니냐고 난 아주 떳떳하다고 했죠. 병원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 입도 뻥끗하지 못하더라고요. 근데 그 두 사람은 저를 진짜로 고소를 했어요.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이 제 아내와 처제는 자매이긴 한데 엄마가 다른 배다른 자매가 맞았고 아내의 유품으로 지갑 속에 들어있는 4장의 각기 다른 제 명함을 보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. 조사하시는 조사관도 이거 100%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올 거라고 적반하장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 역시나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조차 가지 않았죠. 되려 제가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손해본 게 없었으니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2억이란 돈이 우습냐고 진짜 벌 받는다고 했어요. 당신들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네요. 그리고 제 다짐대로 저는 2발로 워커를 끌고 제 아내와 아기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찾아갔어요.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. 하늘에서 나 좀 지켜달라고. 내가 혼자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당신하고 우리 애기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나 좀 지켜달라고 울고 또 울었네요. 먼저 보낸 아내와 아기를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.
이제라도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험난한 세상 잘 헤쳐나가려고 합니다. 제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이겨내시고 잘 헤쳐나가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